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62페이지 문화통치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일제는 한국인에 대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제 통치의 방법을 바꾸려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문화 통치입니다. 이제는 힘이 아니라 정신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화 통치의 본질,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의도는 무엇인가? 즉,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과 나빠진 국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1910년도에 했던 내용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관리들과 교원이 칼을 차고 이제 일을 했죠. 또 선생님들은 수업을 했죠. 이런 것들을 폐지했습니다. 즉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감시와 탄압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자, 1910년도에서는 헌병 경찰제였는데 이제는 보통 경찰제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그 병력이 그 인력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치안유지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 자, 이게 치안유지법의 내용입니다. 어떤 그 의미가 있냐?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가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시켰다. 즉, 이 치안유지법의 목적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한 탄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세력을 양성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를 이제 대거 포섭하게 됩니다. 지식인들, 배웠다는 사람들,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지주층, 땅 좀 있는 사람들을 적극 포섭했다. 결국 문화 통치는 한국인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되는 문화 통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약화시켰다.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의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습니다. 나름대로 참 머리를 잘 썼어요. 악랄하죠? 자, 문화 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읽어볼게요.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즉 옛날에 총독은 군인들, 즉 육군, 해군, 그 대장, 별 4개, 포스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관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 교원들이 계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한다. 조선인들을 더욱 더 임용해보고자 한다. 즉 성난 민심을 조금 달래보려고 하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친일 인사가 일본과 친하게 가깝게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각 종교단체 지도자가 되도록 후원한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돼서 그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일본과 협력하고 일본 말을 듣게끔 만든다. 수재 교육을 명목으로 친일 지식인을 많이 양성한다. 즉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대립하게 한다. 뭘까요? 이간질, 분열시킨다.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한다. 자, 조선 통치 방침, 일시동인, 내 성의에 기초해서 공명정대한 정치를 행한다. 추후도 가차없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나간다. 쉽게 하게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좀 유하게 좀 온화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감시와 통제는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가면을 썼죠. 가면.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쌀을 쌀을 더 많이 수확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은 늘었지만 농민들은 굶주리다. 무슨 말인가? 쌀은 더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 쌀이 농민에게 가지 않았다. 다 어디 갔겠어요? 다 일본 놈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죠. 자, 일본에서는 1차 대전을 계기로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일본은 섬나라라 쌀이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품종도 개량해보고 수리시설도 구축해보고 땅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사업들을 펼쳐서 쌀 생산을 늘려갔는데 증산량은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나쁜 놈들이 말 그대로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예정대로 쌀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배부르게 쌀을 먹을 수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식량 사정은 나빠졌다. 즉 우리 보고 쌀을 생산하게 해놓고 생산된 쌀은 다 가져가 버리고 한국인에게는 뭘 줬냐?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을 들어와서 이를 보충했다. 훨씬 값싸고 질 떨어지는 식량을 배급해줬다. 한국 농민은 높은 소장료와 땅값 그리고 공가금뿐만 아니라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토지 개량비 등등등의 비용마저 부담했다. 이중적 이것저것 다 납부하게 되는 이중적 스탈 구조에 놓였다. 반면에 토지회사나 대지주는 원래 있는 놈들이 더해요. 보면 농민의 건궁한 처지를 이용해서 대농장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있는 놈들은 더 배가 부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쪽쪽 빨렸다. 그래서 결국 화전민,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도저히 못 살겠다. 넘어가자.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세요 옆에. 수리 조합비 납부에 허덕이는 농민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 표정이 좋아 보입니까? 힘들어 보이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